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엔지니어 방성훈입니다. 모빌리티의 각종 센서 시그널은 분석가, 차량 개발자, 서비스 기획자에게 깊은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단위 시간으로 수집되어 그 양이 방대해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인사이트를 획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는 단순히 데이터 전처리를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는 아닌데요.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회사 내 여러 구성원에게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는 UI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그 데이터가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루 테라바이트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분산 처리 시스템, 정해져 있는 분석 결과가 아닌 각자의 목적에 맞게 원본의 데이터를 유연하게 핸들링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론, 이미 진행했던 데이터 핸들링 방법이 회사 내 여러 구성원들에게 쉽게 공유 및 이해되어 같은 코드를 다시 만들 필요가 없게 하는 히스토리 스크립트, 이러한 시스템과 방법론 히스토리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UI를 제공하는 웹 서비스까지 차량 데이터 전처리 관련 사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레임워크 개발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빌리티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수집과 처리로 이루어집니다. 예시로 딱 한 대에서 벌어지는 일만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해보죠.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모빌리티 내에는 여러 개의 제어기가 존재합니다. 통상 수백에서 수천 개의 시그널을 통해서 각 제어기 간 통신을 하는데요. 이러한 시그널을 특정 주기마다 획득해서 중앙에 보이시는 파일로 만듭니다. 물론 실시간으로 저장소로 시그널들을 보낼 수는 있지만 결국 저장소로 오더라도 파일로 생성되기 때문에 수집의 최종 형태는 특정 저장 공간에 들어온 파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수집 구간이 아니라 우측에 보이시는 처리 구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처리의 구간은 수집 시 수행했던 일을 역방향으로 진행하고 관심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파일에서 관심 있는 시그널을 복원하고 다시 이 시그널에서 관심 있는 부분만 추출해서 분석이나 서비스에 활용하는 것이죠. 보통 이러한 처리에는 비용이 소요됩니다. 특히나 모빌리티 데이터는 그 양이 방대해서 막대한 인프라 비용이 소요되죠. 굉장한 인프라가 있더라도 처리 과정에서 생성된 코드,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데도 많은 공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가 도입되었을 때 코드 변경, 데이터 저장 방식 변경, 재활용 가능한 데이터 판단, 데이터 정합성 체크 등 관리 포인트가 다양합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가 사내에서 잘 흘러다녀 누구에게나 유용히 분석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굉장한 인프라를 비용 효율적으로 쓰면서 관리가 쉬우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모빌리티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툴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처리 관점에서 데이터 엔지니어가 해야 할 숙명이라 하겠습니다. 이 숙명을 완수해간 과정을 설명해 드리면서 다른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과 공감대를 가지는 것이 제가 오늘 이 발표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네, 그럼 처리의 가장 첫 단계인 모빌리티 센서 데이터 그 자체부터 한번 보시죠. 계속 딱 한 대에서만 벌어지는 일만 가지고 생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모빌리티 센서 데이터란 좌측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차로 치면 시동을 걸고 출발해서 시동이 꺼지는 시점까지 이것을 트립이라고 부릅니다. 모빌리티 데이터의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파일도 이 단위인 트립으로 저장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모빌리티는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궁극의 목표이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달한 것까지를 단위로 보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트립에는 개발자나 기획자가 관심을 두고 보는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그 이벤트의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하나의 트립에서 수십, 수백 개도 발생합니다. 보통 이런 모빌리티 센서 데이터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제일 먼저 내가 관심 있는 이벤트에 대한 개수를 셉니다. 자주 발생하는 이벤트 혹은 자주 발생해야 하는데 특정 모빌리티에서 발생하지 않는 이벤트를 알아내야 그 다음 단계인 특징 찾기와 분석하기의 대상을 특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두 분석에서 반드시 거쳐가야 할 단계인 것인데요. 이러한 개수 세기가 이루어지면 해당 이벤트들만을 추출하여 특징을 보게 됩니다. 여러 센서 시그널의 상관관계, 이벤트의 선호관계, 각 시그널들의 평균, 표준 편차 같은 특정 값 등등이죠. 이러한 특징들이 모아지면 그제서야 이러한 특징을 기반으로 분석이란 것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체 절차 중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개수 세기가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는 파란색 이벤트를 손쉽게 정의하고 추출하는 것이 시계열 처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벤트 추출 방식에 대해서 한번 정체적인 맥락을 보시겠습니다.
이벤트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조건을 만족하는 특정 시점에서의 시그널 묶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좌측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50에서 60개의 시그널을 동시에 고려하게 되고 이를 오른쪽에 어레이의 형태로 나타내게 되면 매트릭스 형태가 됩니다. 특정 조건 만족 구간을 알게 되면 이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는 일은 제일 아래에 보시는 것과 같이 요약을 해서 하나의 어레이 혹은 벡터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한 개의 트립을 관심 있는 이벤트에 따라 n개의 요소를 가진 하나의 벡터로 만드는 것이 모빌리티 센서 데이터 전처리 작업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만들어진 굉장히 가벼운 벡터만을 가지고 다니면서 분석을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분석의 속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시죠. 방금 보신 매트릭스 형태를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리면 테이블 형태로 변환되는 것을 다음과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보기 위해 이벤트가 특정 조건이 아니라 버튼 조작으로 명확히 보이는 경우부터 이벤트 개수 세기를 진행해 보죠. 오른쪽에 보시면 아래 방향으로 시간이 흐르고 모빌리티의 속도와 특정 센서의 값이 쭉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 버튼이 눌린 횟수를 세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버튼이 눌려 있으면 버튼 조작 시그널이 1, 눌려 있지 않으면 0을 표출한다고 해보죠. 여기 보이시는 저 빨간색 구간의 개수를 세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보기에는 바로 2번 눌렀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몇 번의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일단 버튼 조작부를 한 줄씩 뒤로 밀어낸 컬럼을 하나 추가합니다. 그림에서는 레그 버튼 조작이라는 컬럼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버튼 조작 컬럼과 레그 버튼 조작 컬럼을 서로 뺀 컬럼을 만듭니다. 그럼 버튼 조작 시점에 1이, 버튼 조작 종료 시점에는 마이너스 1이 생성됩니다. 빨간색 칸을 보시면 됩니다. 한 칸만 밀어서 서로 뺐기 때문에 이렇게 한 컬럼이 레그 디프 컬럼으로 만들어지고 저 레그 디프 컬럼에서 양수인 값만 더하면 바로 2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벤트가 2번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SQL을 포함한 어떤 언어에서도 쉽게 적용이 가능한 동작입니다. 이를 보통 세셔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시계열 처리에서는 필수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럼 좀 더 복잡한 이벤트를 살펴보죠. 이번에는 왼쪽에 보이는 업과 다운 모두가 연속해서 일어났을 때만 하나의 이벤트로 간주해서 개수를 세고 몇 초가 지속되었는지 보는 방법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업만 일어나고 다운 이벤트가 없을 때에는 하나의 이벤트로 세지 않아야 됩니다. 업 이벤트는 센서 값 15를 초과, 다운 이벤트는 15 미만일 때를 나타냅니다. 하나씩 한번 천천히 보시죠. 일단 센서 값을 기반으로 앞에서 살펴보신 방법으로 케이스 웬 업, 케이스 웬 다운 컬럼, 하나 노란색, 하나 파란색 컬럼이죠. 해당 업, 다운 컬럼은 이미 일어난 이벤트들은 일어난 순서대로 체번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테이블을 보시면 업 이벤트는 2번, 그리고 다운 이벤트는 1번 일어났는데 다운 이벤트의 경우에는 벌써 4번째가 일어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 웬 다운 파란색 컬럼에 다운 쪽이 444가 적힌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2번째 업 이벤트는 이벤트로 세지 않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케이스 웬 업 컬럼을 한 칸 뒤로 밀어서 레그 업 컬럼을 한번 추가해 봅니다. 그리고 케이스 웬 다운과 레그 업 컬럼 모두가 0이 아닌 로우에만 2를 채워 넣고 해당 2를 채워 넣은 컬럼을 추가합니다. 업과 다운이 연속되는지 보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연속인 경우 지속 시간을 체크하기 위해서 업이 아닌 다운이 있는 구간만 방금 만든 컬럼의 값을 누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다운 쪽에 보시면 444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2를 3번 적게 되는 것이죠. 그럼 컴썸 보스나 제로라는 컬럼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노란색인 두 컬럼을 더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업, 다운이 연속된 구간은 1로 모두 채워져 있고요. 플러스 컬럼을 보시면 됩니다. 업만 있는 구간은 2로 채워졌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생성된 컬럼을 활용하면 저희가 고려하고 싶은 것은 1번 구간만인데 2번까지 고려하게 돼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는 아닙니다. 그럼 한 번 더 처리를 해야 되겠죠.
케이스 웬 업과 최종 결과인 플러스 컬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요약 테이블을 만듭니다. 업 발생 순서와 유지 시간을 요약하고 여기서는 1, 3, 2, 3이 되겠습니다. 최종 결과 발생 순서와 최종 결과 유지 시간을 요약해서 여기서는 1, 6, 2, 3이 되겠습니다. 최종 결과 유지 시간이 업 유지 시간보다 큰 것만을 선택하면 우리가 얻고자 했던 마지막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과 다운을 모두 더해야 최종 유지 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이죠. 세셔나이제이션을 조금만 응용하면 이렇게 복잡한 이벤트도 몇 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쉽게 원하는 결과를 카운팅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듯 보이지만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엑셀로 몇 개의 컬럼을 추가해서 그려보면 금방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한 대의 모빌리티에 한 개의 트립에 대해서 카운팅 혹은 요약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한 대의 트립만에 관심을 가지는 분석가나 기획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이제 이러한 방법을 확장하여 더 많은 모빌리티에 더 많은 트립에 적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수직과 처리 그림으로 돌아왔는데요. 보통은 n대의 차에 관심이 있으며 이 n대의 차량은 n개의 트립을 하기 마련이고 이 n개의 트립을 다시 n1에 대해서 보고 싶어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는 1년을 기준으로 하죠. 네, 엄청난 양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봐야 모빌리티 개발에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 보려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씩 트립별로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1초에 한 트립씩 요약할 수 있다면 365트립의 경우 365초가 걸리겠죠. 네, 고작 365개의 트립을 요약해서 개수를 세는데 6분이 넘게 걸리는 겁니다. 이래서는 하루 테라급으로 모이는 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샘플만 뽑아서 보는 것이죠. 1년치의 모든 데이터가 아니라 적당히 랜덤하게 샘플을 뽑아보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분포를 아직 알지도 못하는데 샘플을 뽑는다는 것은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샘플을 뽑을지를 정해야 되고 충분한 수가 몇 개인지도 지속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경험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헌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에 벌써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뽑을지라던가 충분한 샘플의 수를 안다는 것이 n개의 트립을 요약해 보고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능한 모두 처리해서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처음 개수 세기 단계에서는 가능한 가진 모든 트립을 기반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분산 처리가 필요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분산 처리라는 것의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보면 한 트립에서 처리해야 할 일을 미리 함수로 만들어 놓고 여러 트립의 파일을 여러 컴퓨터에 뿌려준 뒤에 해당 함수를 각 파일에 적용하라고 명령하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의 수만큼 한꺼번에 트립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컴퓨터가 6분의 365트립을 처리할 수 있었다면 100대의 컴퓨터 사용 시에는 6분의 36,500개의 트립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아파치 스팍을 활용해서 이 개념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절차 없이 전체 순서를 담은 함수를 만들고 트립 파일들을 하드에 담아두고 RDD로 만들어서 답랩 함수를 적용만 하면 상계의 작업을 간단히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즉 스팍의 힘을 빌리면 여러 대의 여러 날 여러 트립의 동일한 전체의 순서를 손쉽게 적용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처리된 데이터는 각 트립의 테이블이 아닌 하나의 테이블, 즉 여러 트립을 하나의 테이블로 모아서 저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드리면 시계열 데이터를 카운팅 혹은 요약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고요. 여러 트립을 한꺼번에 카운팅 혹은 요약하는 방법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반적인 데이터 엔지니어의 업무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좀 달랐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까지로는 부족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테이블을 다룰 수 있거나 분산 처리를 직접 코딩해서 데이터 처리에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회사 내에 정말로 얼마나 될까요? 네, 사내에 1%도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모두가 사실 이걸 알 필요도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만들어두고 저희가 부딪힌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요청에 일일이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사내 데이터 요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프라의 한계, 인력의 한계도 있으니 대응은 점점 느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데이터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함수들을 만들어 제공했지만 데이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이 코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코딩은 사실 그분들에게는 툴이 아닌 벽이 되는 것이죠. 결국 그 벽이 데이터 활용을 막았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먼저 저희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경험했던 여러 요청 사항과 분석 과제를 중심으로 필요한 기능을 함수로 세분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모두가 다른 목적으로 다른 뷰로 데이터를 볼 수 있게 하려면 특정한 기능이 아니라 여러 세분화된 함수의 조합을 통해서 이 기능을 각 목적에 따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코딩을 해야만 했습니다. 코딩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각자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모두 생각의 흐름과 구조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는 상호 검증이 중요한 데이터 전처리의 장애물로 작용하게 됩니다. 서로의 코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별도의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한 것은 요약 함수 콜을 특정한 순서와 포맷으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유도보다 빠른 공유와 검토에 초점을 둔 것이죠. 그래서 특정 스크립트를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크립트마저도 오타가 나거나 잘못 활용하면 실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데이터를 빨리 확인해야 하는 분들에게 좌절을 안겨줍니다. 오타가 나지 않으려면 클릭만으로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 웹 UI를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함수화입니다. 이전에 보셨던 테이블을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한 컬럼씩을 추가로 붙이면서 이 컬럼들을 활용해 최종 결과를 냈던 것을 기억하시겠죠? 이렇게 한 컬럼씩 붙이는 과정에 필요한 함수들을 기존 분석에 활용했던 기능들을 기반으로 도출을 해냈습니다. 이러한 함수는 윈도우 펑션이라 불리는데요. 대부분 이미 SQL이나 각종 언어에서 구현되어 있는 함수들입니다. 저희는 스파크 SQL을 기반으로 구현했습니다. 케이스나 큐뮬러티브 썸, 레그 함수가 좌측의 테이블 연산에 활용된 함수들이죠. 네. 윈도우 함수는 컬럼만을 생성하고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함수는 이렇게 생성된 컬럼을 최종 요약하는 함수들입니다. min이나 max처럼 한 값으로 만들거나 1이 몇 개, 2가 몇 개처럼 키밸류 형태로 정리하는 함수들도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 보이시는 valueset_command 함수가 상기 요약에 활용되었었는데요. 발생 순서 1이 3개, 최종 결과 발생 순서 1이 6개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함수들을 어떻게 실행시키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함수들을 순서대로 적은 스크립트가 있고, 이를 스파크에 입력해서 트리거하면 여러 파일들을 여러 서버에 분산시키고 스크립트에 적혀 있는 대로 함수를 수행한 후 최종 결과를 하이브의 테이블로 적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앞에서 한번 다룬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어떻게 스크립트로 작성해서 콜을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시면 소스, 프로세서, 싱크, 즉 어디서 파일들을 가져와서 무슨 일들을 한 후 어디에다가 테이블로 넣을 거냐, 이를 마치 제이슨처럼 구성하면 누구나 읽기 쉽고 데이터의 처리 순서가 드러나 있어서 전처리 검토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소스에는 데이터가 있는 장소의 주소와 이름, 비밀번호가 들어갑니다. 보고 싶은 기간의 날짜도 들어가죠. 여기서 보면 이름을 A로 지정했는데 프로세서 쪽에 보면 인풋에 A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즉 소스의 것을 받아서 그 다음 처리를 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리하는 함수는 일전에 정의해둔 리드와 레그네요. 함수 인자는 A 테이블의 컬럼 이름입니다. 이 결과로 다시 B가 만들어지고 다음 윈도우 펑션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두 개의 diff 함수가 실행되고 최종 아웃풋이 C가 생성되었네요. 네. 싱크로 이 C가 넘어가면 이제 이 C가 하이브의 어떤 곳에 어떤 이름으로 저장될지를 지정하게 됩니다. 네, 이런 파일 포맷은 저희가 새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호컴 파일이라는 컨피그레이션을 지정하는 제이슨 슈퍼셋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은 스칼라나 자바, 파이썬에서 받아
그대로 오브젝트 할 수 있는 파싱 함수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호컨 리드 앤 어레이로 스택 오버플로우를 검색해 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금방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스크립트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UI가 필요했습니다. 사실 웹, 특히 프론트엔드는 데이터 엔지니어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프론트엔드 엔지니어에게 데이터 엔지니어링 또한 별개의 영역이죠. 하지만 중간에 스크립트가 존재함으로써 각자의 영역을 잘 몰라도 소통할 수 있는 중간 매개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는 해당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분산 처리가 되는 스파크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되고,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는 해당 스크립트에 들어갈 컨텐츠가 클릭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서 스크립트를 파일로 리턴하면 되니까요. 즉, 텍스트 파일 작성 UI를 만들어서 프론트엔드 개발 공수는 최소화하면서 실제 데이터 사용자들은 스크립트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 익숙한 웹 UI에서 클릭만 하면 되는 서비스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전체 구조를 보면 사용자는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전처리 작업 순서를 클릭만을 통해 구성하고, 이 작업이 스크립트 파일로 생성되며 이 파일은 스파크의 입력으로 다시 들어가서 분산 처리를 트리거하게 되고, 이렇게 정리된 테이블은 하이브로 최종 적재돼서 다시 웹 브라우저를 통해 BI 툴이나 휴로 접속해서 해당 결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용자는 복잡한 코드나 분산 처리를 모르더라도 데이터 처리 순서에 대한 전략만 세우면 원하는 데이터를 볼 수 있게 되고, 데이터 엔지니어는 시계열 데이터를 더 빨리 처리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서 이를 스파크 어플리케이션 구현체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저희의 모빌리티 센서 데이터에 대한 처리 여정은 일단락됩니다. 모빌리티 데이터 처리 과정 전체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사실 개발 자체의 어려움보다 어떻게 회사 내의 다양한 데이터 소비자들에게 쉽게 데이터가 흘러가게 할까를 개발로 해석하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데이터 엔지니어가 고민하고 개발해야 하는 영역도 점점 그 경계선이 흐려짐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무엇보다 다행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유사한 고민을 했었고, 구글링을 통해 어렵지 않게 고민의 해결책들을 컨셉이나 코드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제 발표도 저랑 유사한 고민을 하고 계실 엔지니어 분들께 조그만 힌트가 될까 하여 준비했습니다. 제가 공유해드린 시계열 세셔나이제이션, 분산 처리를 활용해야 하는 포인트들, 그리고 함수화, 호콘과 같은 중간 스크립트, 웹 UI 등이 제가 전 세계에 같은 고민을 했던 개발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제 발표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번째 HMG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모빌리티 센서 신호 처리 관련된 발표를 한 방송원입니다. 제 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제가 하는 업무 소개해드리고 바로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데이터 표준화 팀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ICT 혁신본부 내에 소속해 있는 팀이고, 회사 내에 있는 전체 데이터,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중요한 데이터들을 잘 연결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품질도 좋게 해서 데이터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맡고 있고요. 제가 오늘 발표했던 그 업무를 하는 곳은 이제 저희 팀은 아니고 제가 이전에 있던 팀에서 했던 일들이고요. 빅데이터실에서 차량 데이터 그리고 차량 외에 다른 모빌리티 센서 시그널 데이터까지 처리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발표 자료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센서 신호 처리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발전 중인 상황이고요. 많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 영상 공개를 하고 나서 사전 질문을 올려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해당 내용을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성건님께서 현재 취급 중인 센서 시그널 중에는 라이다도 있는가? 네, 라이다 센서 그 자체로 지금 이제 들어오는 것보다는 라이다 센서를 한번 뭐랄까요? 한번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서 차 안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서 차량에서 캔 시그널로 혹은 이제 다른 이더넷 시그널로 차량 제어 기간에 주고받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그널을 처리할 수 있냐라는 이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어, 차에서 발생되는 모든 시그널은 전부 처리는 가능합니다. 처리는 가능한데 이 시그널이 제가 다뤘던 시그널 중에는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고 필요한 시그널, 분석에 필요한 시그널 혹은 이제 연구소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시그널에 대해서 했었기 때문에 네, 현재 이 시그널이 수집은 되고 있으나 이 내용을 제가 분석한 적은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이 센서 시그널을 처리하는 이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집만 돼 있으면 네, 뭐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그 발표 자료에서 말씀드렸던 똑같은 방식으로 전부 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동철님께서 네, 양산 차량 이외에 개발 목적으로 별도의 저기 센서 또는 센서 시그널 측정을 초과해서 데이터 수집하는 경우 개발하신 UI 내에서 조건을 추가해서 개발자 관점에서 필요한 데이터 트레이닝이 가능한지 예,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산 차량에는 탑재 어려운 센서 값들이 개발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필수 요소이기도 해서 이제 질문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물론 가능한데 제가 발표드린 이 전처리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제 크게 두 단계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시그널들의 이벤트를 기반으로 해당 이벤트를 카운팅하는 알고리즘, 일종의 알고리즘이라기보다는 로직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인풋으로 넣기 위해서는 차량에서 올라온 시그널이든 개발용으로 만들었던 시그널이든 해당 인풋의 포맷이 똑같이 맞춰져야 그 뒤쪽에 제가 소개해드린 로직들이 당연히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 포맷을 맞추는 작업만 진행을 하면 가능하고요. 저희 회사 내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시그널들은 포맷을 맞추는 그 일종의 컨버전 로직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차에서 발생되는 시그널들은 당연하고요.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빅데이터실과 협업을 하면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질문 두 개를 주셨는데 지역에서 저장되는 시그널의 경우에는 민맥스 값이 정규화되어 있지 않고 물리적인 값이 저장이 되는데 작은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정교되지 않으면 특징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개발하신 UI에서 통계학적인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하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이걸 이제 조금 이것도 나눠서 설명드리면 특징이 사라지는 경우는 두 개의 시그널의 레인지가 완전히 다를 때, 뭐 하나는 0에서 1000 사이고 하나는 0에서 1 사이고 뭐 이렇게 할 때 그 두 개를 똑같은 형태로 그러니까 그대로 가공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면 당연히 두 개 그 레인지가 다르니까 가중치가 서로 잘 먹지 않아서 정규화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둘 다 0에서 1 사이로 바꾼다든가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근데 제가 여기 소개해드린 요 처리는 물리값 그대로를 처리하는 것이라서 이거 제가 지금 질문 주신 내용하고 약간 좀 동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물리값 그대로를 이벤트 단위로 요약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전처리기에는 통계 관련된 내용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통계 관련된 내용들은 들어가 있지 않고 단순히 해당 시그널 하나를 처리하는 해당 시그널 하나에서 물론 민맥스 값이나 뭐 평균 값이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볼 수는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여러 시그널을 동시에 어떤 통계 처리를 한다라는 것들은 이 과정을 제가 만들어 놓은 로직의 과정을 다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전 질문은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온라인으로 올라오는 질문을 보다가 조금 모자라면 제가 또 사전 질문 쪽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건에 만족되는 모든 이벤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면 불필요한 데이터까지 수집되지는 않나요? 예, 최은창 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혹은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이 가능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네, 이것도 일단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벤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이벤트를 수집하지 않고 모빌리티 시그널, 약속된 모빌리티 시그널, 고객한테 동의를 받은 약속된 모빌리티 시그널은 모두 수집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네, 뭐 그게 100ms일 수도 있고 1초 단위일 수도 있고 모든 시그널을 동일한 그 주기로 모두 수집을 하고요. 그렇게 수집하고 되고 나서 뭐 개발자라든가 혹은 분석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필요하시다는 시그널들을 이제 그때 뽑아서 수집하고 난 이후에 뽑아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스토리지가 필요하다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거고 그렇게 많은 스토리지 차지하는 시그널들에서 이제 필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빨리빨리 처리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답변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한태환님께서 수집하는 데이터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떤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여 활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학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다양하죠. 가장 간단한 예로 들면 차속이죠, 차속. 네, 저희 회사는 차를 만드는 회사니까 차속 시그널은 당연히 수집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차속을 기반으로 가장 들기 쉬운 예는 UBI라고 해서 차량을 구매하면 무조건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보험료를 내는 데 있어서 내가 좀 더 안전하게 운전하다는 게 증명이 되면 보험료를 좀 덜 낼 수 있겠죠. 보험회사에서 그런 혜택을 줌으로써 고객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해당 그 보험사에 많은 사람들이 더 몰려올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안전하다는 걸 안전히 운전했다는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뭐 일정 기간 안에 뭐 예를 들면 1000km 안에 차속의 평균값을 낸다든가 아니면 브레이킹 했을 때 감속도의 평균값을 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현대해상과 이런 방식으로 UBI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김종환님께서 데이터를 다루는 일이 정말 쉬워 보이진 않는다. 네. 다른 기업에서도 데이터를 다루는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자동차 관련 데이터를 다루는 일이 힘들다거나, 조금 더 수월하다든지, 뭐 이런 개인적 의견이 좀 궁금하다. 발표 자료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 일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또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현대자동차의 데이터 관리 수준과 노하우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네, 뭐 저는 현대자동차를 다니고 있으니까요. 데이터 관리 수준은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의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는 회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엄청나게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양산에서 고객이 가져간 차뿐만 아니라 고객이 가져가신 차뿐만 아니라 저희 개발하는 차도 엄청 나거든요. 이 모든 신호를 잘 처리하려고 제가 이제 이런 프레임워크를 만든 거고 그래서 이제 수준과 노하우는 뭐 절대 우리나라 안에서는 절대 뭐 다른 데서 느껴볼 수 없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이게 힘들다기보다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신호를 기반으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차량 개발에 도움이 되고 하는 이런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네, 물론 재미라는 거는 이제 그런 고생에서 나오는 거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보다는 재미가 훨씬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태훈님께서 데이터를 잘 다루고 못 다루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공유하는데 사내에서는 어느 정도 정형화된 로직을 가지고 코딩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두 번째, 그러니까 후자로 질문하신 내용을 먼저 답변을 드리면 정형화된 로직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정형화된 로직이라는 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정형화된 로직이라는 약속을 하나만한 약속을 하지 않으려고 스크립트를 공유하게 한 거고요. 네. 대신에 해당 스크립트를 통해서 함수가 충분히 제공된다면 예, 그 자유도를 충분히 높이면서 다른 사람도 알아볼 수 있는 약속을 꼭 하지 않아도 정형화된 로직이 약속을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도 알아볼 수 있는 그 코드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겠다. 코드라기보다는 스크립트를. 그렇고 만약에 이러한 형태가 없다면 정형화된 로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데이터를 잘 다룰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잘 다뤘다는 이력이 있어야 그 이력을 기반으로 아 이렇게 정형화된 로직을 짜면 잘 다룰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거가 전파가 돼서 해당 내용으로 데이터를 잘 다룰 수 있는데 해당 정형화된 로직이라는 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떤 틀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잘 다루는 사례가 많이 없으니까 몇 명만 잘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잘 다루고 못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네. 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보고 싶은 걸 못 보고 데이터가 엄청 많으니까 조금만 뽑아서 본다든가. 그리고 A라는 방향성, B라는 방향성, C라는 방향성 여러 방향성으로 보고 싶은데 데이터가 엄청 많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 못 보고 A 방향성만 보고 그냥 판단해 버린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데이터를 잘못 다루면 이상한 결과들이 나오는 거고 거기까지 가는 데에 충분히 정형화된 로직이 있으면 너무 좋은 거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누구나 같이 검토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시계열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스크립트가 만들어지면 이제 훨씬 모두가 데이터를 잘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김상준님께서 데이터는 정말 너무 많은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업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다. 빅데이터를 코드화하신다는 내용이 있는데 현대차 데이터로 공개 사업화할 계획이 있는지, 빅데이터 모빌리티 데이터 활용 스크립트화 계획이 있는지, 이러한 데이터 사용 연한 내부 연한이 있는지, 네. 이것을 사업화하려는 내부의 움직임은 당연히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빨리빨리 진행되거나 이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는 사실 현대차의 데이터라기보다는 이제 고객의 데이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뭐 법무적인 이슈라든가 또 그 법무적 이슈가 아니라도 기술적인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아직은 풀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근데 뭐 저희가 이미 한 4, 5년 동안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곧 이러한 부분들이 사업화해서 공개되는 계획이 아니라 공개되는 일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크립트를 데이터 활용 스크립트를 공개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다가 데이터를 요약해서 공개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임이준님께서 데이터 양이 많아 처리하고 가공하는데 여러 문제점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해주신 툴이나 체계 구성 과정이나 데이터를 사용하려는 하는 과정에서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 발표 전체가 이 자동화를 하려고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반자동화죠. 왜냐하면 누구나 똑같은 형태로 데이터를 요약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요구사항을 뭐 누구한테 사람한테 얘기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요약하고 싶은 방식을 함수로 먼저 구현하고 그 뒤쪽 부분, 뭔가 처리해야 하는 이 뒤쪽 부분은 자동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종환님께서 1년치 요약 진행하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가? 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기존에는 이제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1년치 하면 뭐 2주도 걸리고 3주도 걸리고 하는데 그건 이제 복잡도에 따라서 약간 다르고요. 뭐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하루 이틀 안에 1년치를 요약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는 하루 이틀 정도는 네네.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사전 질문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를 선택만 하면 이승환님인데요. 데이터를 선택만 하면 샘플링 통해서 뭐 바이너리 동작인지 스테이트 변화인지 수치 변화 데이터인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음, 어, 지금 저희 회사가 차량 데이터를 굉장히 오랜 기간 다뤄왔습니다. 네, 그 굉장히 오랜 기간 다뤄왔고 그 기관들이 다뤄온 방식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고요. 네, ICT 본부에 있는 여러 실들에서 서로 협력을 하면 왜냐하면 지금까지 분석을 했던 내용들의 카테고리를 잘 나누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시그널은 바이너리, 스테이트, 수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정립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약간 1분 정도 제가 더 시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하고, 네, 오늘 제 이후 세션은 인사 쪽에서 저희 회사 인사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나와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